자, 벌써 마지막 수업인데요. 마지막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기존에 설명을 드렸지만 복습 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자책에서 이미지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 이게 모바일 데스크탑이 있는데 미디어별로 사이즈 조정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모바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을 먼저 켜놓고 알맞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렬은 미디어별로 다 따로따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이 있을 때 데스크탑을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태블릿도 줄이고 모바일도 줄여서 데스크탑은 중앙, 그리고 태블릿은 오른쪽, 그리고 모바일은 왼쪽 하시면 미디어별로 그 이미지를 그 미디어에 맞게 각각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신 다음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스타일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투명도, 모서리, 배경색을 통해 이 이미지에 추가적인 스타일을 적용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정렬을 중앙 정렬로 하시면 이 양쪽이 약간 비어 보이는 것 때문에 거슬릴 수가 있죠. 그럴 때 배경색을 눌러보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서 컬러 값을 입력하시거나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컬러를 누르신 뒤 창을 나오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색이 지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미디어마다 다 따로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서리 기능은 뭐냐면 이 전체 이미지 박스에 둥근 모서리를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모서리 크기를 숫자 형식으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숫자로만 입력하면 알아서 REM 단위를 붙여서 이 블록에 둥근 모서리를 전자책 형식에 맞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0.5를 주니까 약간 둥그러졌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모서리 크기를 뭐 1로 한다면 약간 더 둥그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디어마다 다 따로따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말 그대로 투명도인데 CSS에서 투명도는 0과 1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투명도를 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0.7이면 투명도를 70%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0.7을 하신 뒤 엔터를 눌러보시면 70% 이렇게 약간 투명해진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크 모드를 보시면 다크 모드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크 모드도 당연히 이미지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배경색을 따로 정해서 이런 식으로 다크 모드용 배경색,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용 배경색을 따로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열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과 각주 스타일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먼저 이렇게 빈 상태를 준비해 주신 다음 원문 넣기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워드 문서나 인디자인에서 나온 이퍼브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업로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기를 이렇게 여셔서 여기다가 원문을 그대로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미리 보기로 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부분까지 2열로 만들어서 이 소제목들이 옆으로 가 있고 이 본문 내용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2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와 열을 만들어서 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왼쪽에 들어갈 부분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교차해서 P 태그로 다 나눠진 상태에서 가장 위에 있는 시작점, 그 시작의 왼쪽에 있을 가장 시작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되죠. 그 상태에서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밑에 있을 그 문단을 Shift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의 사이즈를 이렇게 알맞게 지정하실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미디어마다 다 따로따로 지정하셔서 모바일에서도 보기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분자를 넣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각주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 여기 주석과 명주주석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타일을 자유롭게 바꿔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명조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 1번이 있는 부분에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드래그를 하셔서 잠시만요. 일 번이 있는 부분에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열 안에 있잖아요. 열 안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이 문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열 선택이 되는데, 이 열 선택이 아니라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1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 여기를 슈퍼스크립트, 그리고 이 부분을 들어오셔서 슈퍼스크립트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백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완성된 이런 레이아웃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 옆에 이미지를 두고 옆에 글을 두는 레이아웃 방식도 이렇게 한 발 더 씌워줬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가져오신 뒤 이 옆에 놓을 글 있잖아요. 이거를 이 이미지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 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사이즈를 이렇게 알맞게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폰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열이 나눠진 문단을 나누고 싶으시면 나눌 부분에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나눠진 문단은 당연히 따로따로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4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4주차는 사용자 상호작용과 유통 전 최종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료예요. 먼저 상호작용을 이해하시려면 input 태그라는 특수한 태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웹에서 우리가 이름을 적거나 핸드폰 번호를 적거나 무언가를 선택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죠. 그게 이제 다 인풋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 태그는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타입 속성을 통해 사용자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의를 하게 돼 있고, 이런 타입에 따라서 각기 타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자의 그런 상호작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벨 태그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라벨 태그는 인풋 태그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태그로, 라벨 태그를 통해서 인풋 태그를 원격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체크박스인데, 이러한 인풋 태그가 이제 있을 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input type 텍스트예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 부분은 이 체크박스 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타입을 체크박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체크박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라벨 태그의 원격 조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라벨 태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안에 문구를 쓰기 위해서 p 태그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 라벨 태그가 이 인풋 태그를 원격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이런 게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라벨이 이 인풋을 해야 되고 이 라벨이 이 인풋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라벨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인풋에 id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id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id를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 라벨에 id가 아니라 for 이꼬르 그다음에 인풋의 id가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이렇게 라벨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이 글자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인풋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인풋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완전히 숨겨져 있거나 뭐 약간 누를 수 없는 곳에 있어도 라벨 태그를 통해 인풋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풋을 이제 디스플레이 논을 해서 완전히 가려놨는데 라벨을 누르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인풋은 지금 찍힌 거예요. 지금 이런 성질을 통해서 인풋을 가리고 라벨에 글이나 이미지를 넣은 다음 이 인풋이 체크하는 거에 따라 바뀌는 CSS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자바스크립트 없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박스라는 게 나오고 라디오라는 게 나오는데요. 둘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선택을 하는 건데 다른 점은 체크박스는 다존 선택이 가능하고 라디오는 네임 속성이 같은 인풋에 한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된 타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CSS의 가상 클래스, 체크드 가상 클래스인데요. 먼저 가상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해당 요소가 어떤 특정 상태에 있을 때만 이 CSS를 적용해줘 라는 특별한 키워드예요. 특히 이제 체크드는 인풋에 이제 CSS를 넣게 되는데 선택한 인풋 요소를 대상으로 체크가 되었을 때만 이걸 적용해 달라는 그런 특수한 CSS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인풋에 체크박스인 인풋에 이거는 이제 타입이 이 대괄호는 타입 속성이 해당 값일 때 이 태그 선택자만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체크가 됐을 때 윤곽선을 만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먼저 인풋 태그엔 윤곽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체크가 됐을 때만 이런 식으로 파란색 윤곽선을 하고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체크드로 적혀진 CSS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론을 찍고 체크드라고 하는 이런 가상 클래스를 통해서 인풋 태그를 인풋 태그를 이런 식으로 가려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 태그를 해가지고 상호작용 대상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클래스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클래스를 정해서 여기서 얘가 원래는 그 글자색이 빨간색인데 인풋을 가렸죠. 글자색이 빨간색인데 이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면 이 글씨를 누르면 얘를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이 체크드라는 가상 선택자를 이용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체크될 때 얘를 어떻게 선택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클래스 AA에만 선택하면 지금 선택한 거와 관계없이 얘만 선택하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AA는 지금 인풋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체크드라는 상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가상 클래스는 특정 상태에 있을 때의 그런 요소를 선택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p태그는 체크드라는 상태가 애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자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형제 선택자라는 게 나옵니다. 형제 선택자는 플러스나 그다음에 물결 표시로 하시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옆에 있는 태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풋 옆에 그다음에 라벨 태그가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바로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인접 형제라고 합니다. 그럴 때 플러스를 쓰면 이 어그리, 이 인풋이죠. 지금 샵 어그리, 아이디가 어그리니까 이 인풋 태그죠. 이게 체크됐을 때 옆에 있는 라벨 태그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예시에서 보시면 형제 선택자를 통해서 이 인풋이 체크됐을 때의 P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인풋을 적어주셔야겠죠. 뭐 이렇게 태그 선택자로 적으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게 좋기 때문에 ID 선택자로 하면 이 인풋 태그가 더 정확하게 선택이 되겠죠. 뭐 다른 인풋이 혼용됐을 때 그 모두 선택하지 않고 얘만 딱 선택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라벨, 근데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게 이 AAA, P 태그죠. P 태그는 이렇게 라벨 태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라벨 태그 옆에 있는 P 아니면 클래스 선택자를 해서 이 P 태그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하면 얘 인풋이랑 P 태그를 엮은 거에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인풋이 선택되었을 때라는 특정 상태를 이제 조건으로 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가상 클래스를 이 인풋 태그 선택자 옆에 이 ABC라는 ID 인풋이 체크가 되었을 때만 이걸 적용한다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 블루 이렇게 하셔서 하면 이 AA 맨 위에 있는 CSS에 의해서 이 PAA는 당연히 빨간색이죠. 근데 이 라벨 버튼을 누르면 인풋이 체크가 되면서 얘가 파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만드실 수가 있고 지금은 단순히 색깔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기준점을 잡은 뒤 뭐 X축으로 한 다음에 2배로 커지고 약간 10도 약간 회전한다 이런 식의 어떤 화려한 이펙트를 넣는다 해서 체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색깔을 변한 수준이 아니라 약간 지금 너무 갔네요. 약간 너무 갔는데 지금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그런 약간 상호작용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필터 같은 걸 통해서 더 의도한 그런 걸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 원리는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플러스를 써서 원하는 상호작용을 만든다. 이거는 이제 직접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풋과 라벨 태그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사전 정의된 이 편집기의 기능을 통해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호작용을 원하는 해당 블록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주입하는 거에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적용 클래스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클래스를 해당 블록에 집어 넣어서
상호작용에 쓰일 그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유니크한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 파워에는 세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만드실 수 있고, 토글 형태로도 만드실 수 있고, 약간 선택사항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라디오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하신 다음 이 타겟 오프가 이 토글이 오프되었을 때 상태고, 이 토글이 열리면 타겟 온에 이 상태가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얘가 이제 들어가 인풋의 새로운 아이디예요. 인풋이 체크되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라벨, 그 다음에 해당 블록에 새로 들어갈 클래스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체크가 되었을 때, 체크가 안 되었을 때 이런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뭐 컬러가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얘는 체크를 하면 파란색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원래는 빨간색이 됐죠. 그 다음에 토글을 열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토글 내용을 안 지워줘서 저희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버튼을 하신 다음 들어가셔서 토글로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바꾸고 싶잖아요. 내용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토글 문구를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얘를 초록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토글이 열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만드실 수 있고, 지금 토글로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그냥 이런 버튼으로도 되고 하면 이제 버튼이 생겼죠. 온, 오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미지를 그러니까 시키려는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셨을 때 얘네들은 이제 알맞게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뭐 배경색은 이렇게 하고 모서리는 뭐 1로 해서 약간 둥글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뭐 토글이나 버튼을 통해 상호작용을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해당 블록에서 버튼을 누르시고 그냥 여기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글로 가셔서 뭐 약간 토글이 열리면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경색은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를 해서 근데 원래를 잘 모르면은 그냥 지우셔도 돼요. 원래 이 색깔의 코드를 많이 모르고 계신다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배경색을 뭐 약간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바꾸실 때 저 약간 이 에디터가 배경색을 바꿀 때 임포턴트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한 칸 띄우고 느낌표 임포턴트를 써주시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글을 만드신 뒤 배경색 바꾸기 하면 노란색이 적용이 되고, 뭐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약간 트랜스폼을 주거나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트랜스폼을 하시면 얘가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체크가 되었을 때만 트랜스폼을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바깥 에디터에서 트랜스폼을 하셔서 여기서 편집을 하시면 그 순수한 텍스트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순수 텍스트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신 다음 다시 미리 보기로 가셔서 여기서
버튼 하신 다음 엔터. 다음 여기서 버튼으로 하신 다음 뭐 오프 상태는 1번이고 온 상태는 이렇게 문구를 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오리진은 둘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리고 키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원하는 만큼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필터 넣으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결합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그 예시에서는 제가 계속 플러스만 썼고 에디터도 플러스만 썼어요. 플러스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이 인풋과 랍의 사이에 그 어떤 태그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 물결은 지금 보시면 이게 인풋이고 얘가 그 div 클래스죠. 이 div랑 인풋 사이에 다른 게 껴 있어도 껴 있어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유연하죠.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게 더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 결합자 같은 경우에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버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인풋 체크드 물결하고 그 다음에 뭐 div나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얘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div까지 다 같은 레벨에 있다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빡세지만 약간 유연한 물결보다는 플러스를 써서 연쇄해서 인풋 플러스 라벨 플러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팝업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팝업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지션 픽스드랑 Z 인덱스랑 트랜지션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 픽스드 포지션은 전자책에서는 굉장히 그 권장하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뭐 교보나 이런 그래도 나름 약간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데는 이 픽스드 포지션이 잘 들어가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리더기에서는 이 픽스드 포지션이 의도대로 잘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책을 생각한다면 이 픽스드 포지션을 안 쓰는 게 좋지만 일단 개념만 설명드리면 일단 이 픽스드 포지션은 약간 이 모든 이 지금 보시면 블록이 이렇게 역중력 방향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쌓여서 긴 헤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스크롤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픽스드는 이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스크롤마저 무시하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이 제가 방금 매긴 그 상태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 그림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HTML은 그 Z 값이 있는데 태그가 밑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단순히 밑에 이렇게 역중력 방향으로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Z축으로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Z 인덱스를 하면 그 Z 값에 레벨을 설정해 주는 건데 지금 기본 값은 0이기 때문에 다 같은 0인 상태에서 밑에 있는 태그가 당연히 위에 있는 태그보다 상대적으로 위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Z 인덱스, Z 레벨 값을 1로 주면 0으로 되어 있는 다른 태그와 달리 얘는 Z 값이 이렇게 쭉 뜨게 돼 있어서 밑에 있는 애들이 Z 인덱스가 1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1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얘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Z 인덱스가 일종의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픽스드 포지션과 Z 인덱스를 통해 뭐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여러 웹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비게이터 바 있죠.
지금 보시면 얘는 스크롤과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떠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쓰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전자책에서는 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뭐 팝업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팝업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도 픽스들을 잘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책에서는 절대적 위치, 픽스가 아니라 앱솔루트를 써가지고 Z인덱스를 높여서, 지금 앱솔루트도 이렇게 규칙을 무시하고 뜨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스크롤의 영향을 받아요. 스크롤의 영향을 받는데, 팝업을 위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div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절대적 위치와 Z인덱스를 준 다음에 with 100%, 그 다음에 height 100vh. vh는 높이 값에 1%를 더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vh는 이 브라우저 창에 100%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약간 블랙으로 하겠다. 00000이면 블랙이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두 개를 더 써주시면 투명도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40%예요. 그러니까 총 8글자 쓰면 맨 뒤에 있는 게 투명도입니다. 블랙에 40%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쭉 덮어 씌워졌죠. 지금 Z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다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색 박스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또 박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div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얘가 그 절대 값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또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앱솔루트는 위에 있는 태그에 상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에 기준점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준점이 다 바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포지션을 주지 마시고, 포지션은 그냥 안 쓰시거나 상대적인 값을 이렇게 써주시고, 팝업에 뭐 위세이트 값을 명시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와야 되는데, 중앙으로 오는 건 사실 간단해요. 이 탑과 레프트를 적용시키려면 이 포지션 내러티브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 약간 부모 검은색 바탕에 50%를 이렇게 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을 활용하시면 돼요. 트랜스폼을 기준점을 0으로 간 다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중간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가 기준점이고 얘가 이제 이동한다는 건데, 트랜슬레이트는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한다는 거고, 스케일은 여기 배수를 곱한다는 거고, 로테이트는 이 몇 도 돌린다는 거고, 이건 기울이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얘죠. 그럼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얘를 그냥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이너스 50% X축 Y축으로, 그러면 이 흰색 박스 자기 자신의 절반만큼 옆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오리진을 0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중앙에 무조건 위치하게 돼요. 원리는 얘가 지금 탑 레프트로 이렇게 왔는데, 기준점을 여기다 두고 얘의 절반씩 위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무조건 정중앙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 이제 여기다가 상호작용을 거는 거죠. 이 돔에다가 상호작용을 걸어서 그 팝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팝업을 만들려면 평소에는 안 보여야겠죠. 팝업이니까 디스플레이 넌 하면 아예 안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뭐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인라인 블록이 될 수도 있고 플렉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파워업은 어차피 다 100% 쓰기 때문에 그냥 블록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버튼이 오프일 때는 안 보였죠. 거기다가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워업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파워업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파워업의 정석은 이제 픽스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전자책에선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파워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버튼이 파워업 뒤로 다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 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설정된 Z 인덱스 값이 이 파워업과 같이 1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Z 인덱스를 2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더 그 2층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1층에서. 그러면 얘가 완전히 이렇게 가려지죠. 이런 식으로 파워업을 커스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시면 이 사전 정의, 상호작용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여기 옆에 있는 CSS를 변하면 이 버튼의 CSS도 같이 변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HTML은 이 버튼의 HTML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다음 전체를 DIV로 씌울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상호작용을 의도에 맞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EPUB으로 출력하기, 이거 웹문서 출력하기고 EPUB으로 출력하기가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만약에 다 만들었다 한다면 얘를 이제 EPUB를 만든 다음 검수를 해야겠죠.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다운로드만 그냥 눌러주시면 사실 얘가 오류 검사를 다 하고 오류를 다 알려준 다음 EPUB으로 다운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류가 이렇게 떴죠. 이런 식으로 오류 검사를 한 다음에 오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오류를 띄우는데, 이 유통사에서 EPUB를 3로 하려면 얘가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류 검사까지 다 하는 작업이라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떠야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없이 EPUB를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차에 있는 내용과 내비게이터와 호환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밑에 목차 생성을 누르신 다음 여기서 목차를 이렇게 다 알맞게 적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적은 그대로 다 제목을 달고 소제목 목차를 적으실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내비게이터랑 호환 정보에 다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소제목 목차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이 UL 태그가 목록 태그인데 이거 자체를 이제 다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대제목만 있게 되는 그런 책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목차와 그다음에 컴퓨터들이 인지하는 내비게이터와 호환 정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등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커버 이미지, 얘가 백커버 이미지, 얘가 서지 정보예요. 그래서 책을 출력하기 전에 저 세 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이렇게 완성된 책이 만들어지겠죠. 이 표지랑 서지 정보를 업로드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누르셔서 대체하신 다음 이미지 파일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용량 효율을 위해 JPG 파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표지에 같은 경우는 JPG만 가능하고 저걸 눌러서 이렇게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표지와 뒷표지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서지 정보는 PNG 파일로만 돼요. PNG 파일로만 돼서
서지 정보를 이제 PNG 파일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인디자인을 그냥 스크린샷 찍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서지 정보까지 잘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만약에 배경이 있을 시에 다크 모드에서 글자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하얗게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서지 정보로 여기 눌러 보시면 이게 지금 서지 정보에 info png라는 이미지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png 파일만 되는 거고 이미지로 서지 정보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지우시고 여기에다가 직접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로고가 있다면 여기에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쭉쭉 내용을 쓰셔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서지 정보를 직접 글로 작성해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파일까지 잘 확인하신 뒤 최종 출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퍼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설정 파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패키지를 시작하고 버전은 이제 3이 기본값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메타데이터, 매니페스트, 스파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메타데이터예요. 이 메타데이터의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신규 생성을 해서 여기에 적은 정보가 그대로 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처음에 신규 생성하실 때 빈 부분으로 그냥 생성하셨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고쳐주시면 되는데요. 타이틀이 책의 제목, 크리에이터가 작가, 퍼블리셔가 출판사, 데이트는 지금 날짜가 아니라 책이 출간된 일자입니다. 서브젝트는 카테고리고요. 디스크립션은 책의 설명에 대해서 1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적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한국 책이 아니라면 여기 KO라는 부분을 잉글리시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매니페스트는 이퍼브에서 쓰이는 모든 파일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관리를 안 하셔도 되고 스파인 또한 이게 이제 책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태그거든요. 이게 이제 그 목차랑 내비게이터랑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도 알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안 쓰시고 그대로 오류만 체크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력한 이퍼브는 다시 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외부 파일을 누르시고 이퍼브 파일을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그 파일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로 가실 때 이게 이제 로컬 저장이다 보니까 다른 기기로 가실 때 이퍼브로 다운로드 하신 뒤 로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거나 유통사에서 거절당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로드해서 그 해당된 부분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전 체크리스트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오류가 당연히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타데이터가 사실과 맞게 잘 기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파인 요소와 내비게이터 목차는 당연히 순서가 맞아야 되고 단위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상대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픽스드 포지션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폰트는 TTF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RGB 포맷의 JPG나 PNG로 하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는 여기 250, 2560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00 이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퍼브 파일이 50메가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되고 30메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폰트랑 이미지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이미지 등록 보시면 지금 이퍼브에 쓰고 있는 이미지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복된 이미지나 쓰이지 않는 이미지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 HTML에서 실제로 이 src에 쓰이지 않는 이미지를 알아서 삭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량이 너무 크다면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폰트가 은근히 커요, 용량이. 근데 이렇게 많은 폰트를 다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 쓰는 폰트를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여서 삭제를 하시면 해당 폰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폰트를 최대한 쓰는 걸 남기고 다 삭제를 하셔서 남겨 놓으시면은 50메가 밑에, 30메가 밑으로는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줄바꿈 태그는 문단을 나누셔야 돼요. p 태그로 별도로 처리해서. 그리고 오류를 검사하고 오류 없이 통과가 되면 모든 리더기, 교보문구나 알라딘 같은 데서 이 리더기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리더기에서 해당 이퍼브를 그냥 열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이퍼브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 열어보세요. 그런 다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유통할 수 있는 이퍼브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겁니다. DRM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자가 신경 쓸 개념은 아니고 유통사가 계약과 검수가 끝난 이퍼브를 디지털 저작권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유통사에서 열리지 않게 한다든지 도용을 방지하든지 이런 식의 보안 기술을 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DRM은 유통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여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30메가 밑으로 떨어뜨리고 오류 검사를 한 뒤 리더기에서 다 열어보는 것.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굉장히 의도에 맞는 이퍼브 파일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